네, 이번 시간부터 유체역학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인트로덕션입니다. 본 내용은 얼마나 어렵길래 인트로덕션에 인트로덕션이 계속 있죠. 우리가 이 1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했듯이 미케닉스, 플루이드 미케닉스에 대한 개념들, 주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유체의 정의, 그리고 유체역학에서 쓰는 어떤 변수들 위주로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어가 매우 생소할 건데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체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유체라고 하면 통상 유체 안에는 기체, 액체를 포함하고, 유체에 대해서 좀 대비되는 개념이 고체죠. 그죠? 고체, 솔리드 바디입니다. 딱딱하다는 거죠. 그죠? 그 형상 자체, 물체 자체가 딱딱해서 물체 자체가 어떤 경계를 이루는 놈입니다. 그리고 기체, 액체,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흐를 수 있는, 흐를 유자입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우리가 흐름이라고 하면 플로우가 있고 플루이드가 있습니다. 플루이드는 유체, 그러니까 물체 자체를 나타내는, 실존하는 개념이고, 플로우는 상대적인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흐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것은, 흐름도 실존하는 거지만 우리 눈에 그 물체 자체는 아니죠. 어떤 플루이드가 흘러가는 그걸 플로우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유동이라고 부릅니다. 움직일 동자죠. 그죠? 유동. 그래서 유체와 유동, 유체 유동,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럼 이걸 고체와 대비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플루이드는 어떤 컨티뉴어스한 쉬어를 견딜 수 없는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쉬어라는 건 뭐냐면 전단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고체 바디가 있다고 하면, 이 고체 바디에 내가 어떤 힘을 가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그죠? 물론 쇳덩어리 같은 것들이야 쇳덩어리 같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찌그러지겠지만, 분명하게도 그놈들은 어떤 형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찌그러짐으로 해서 이 고체라는 놈은 이 자체로 어떤 압력이 가해졌을 때 이놈이 이런 찌그러짐과 동시에 옆으로 비껴나는 힘도 생기죠. shear라는 건 말 그대로 전단, 우리말로 전단력, shear force 하면 전단력입니다. 자, 우리 손을 이렇게 딱 붙여서 합장을 딱 해가지고 꾹 누르는 건 압력을 가하는 행위인데, 막 비비는 소리 들리십니까? 손바닥을 이렇게 비비는 행위는 면에 대해서 평행하게 힘을 가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전단, 쉬어를 가한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체는 자기의 형상을 바꿈으로 해서 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압력이나 쉬어 스트레스를, 전단력을 견딜 수 있는 놈을 말합니다. 근데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액체 같은 경우에는 액체는 여기에 보시면 형상을 가진다. 컨테이너의 형상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중력이 존재한다면 어떤 free surface, 그러니까 이 free surface는 이렇게 물과
공기가 만나는 요런 면을 자유경계면이라고 부릅니다. free surface. 자, 저기는 이제 막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죠. 그죠? 액체가 만약에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주에서 물방울이 동동동동 그 공중에 떠 있는 거 보셨죠? 그죠? 표면 장력이 작용해 가지고 둥근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어쨌든 중력이 존재한다고 하면 어떤 컨테이너의 모양에 따라서 자신을 이렇게 가둘 수 있는 이런 놈을 리퀴드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어떤 기체 같은 경우에는 confining wall, 이건 뭐냐면 그 닫혀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우리 풍선을 불면 풍선 안에는 공기가 자기 딱 자체로 갇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풍선 끝을 개방하면 주변으로 밀도를 균질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기체가 퍼져나가 버리죠. 이와 같이 어떤 경계의 제한 없이 퍼질 수 있는 놈을 가스라고 부르고, 그때 흐름을 만들어내서 퍼짐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가스 플로우를 통해서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게 되는 놈이 가스가 됩니다. 근데 액체는 이와 같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물체 형상에 지배되는 그런 놈을 리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 그렇다 보니까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놈이 멈춰 있다라고 하면 이 사이에는 전단력이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전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이 기체나 액체는, 유체는 압력만을 견딜 수 있는 놈입니다. 이걸 하이드로스태틱 컨디션이라고. 하이드로 하면 물 이런 거죠. 그죠? 수 이런 거 옛날에는 이제 꼭 뭐 기름 뭐 등등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물만 생각했으니까 하이드로 스태틱이면 정력학이죠. 물이 멈춰 있는 조건에서는 오직 압력만 작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멈춰 있는 유체는 압력만이 작용한다. 근데 분명히 물과 공기에 압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죠? 중력에 의해서 이 윗면의 대기압이 표면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 쉬어 스트레스가 없도록 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놈인데, 고체는 자기 스스로가 전단력을 견딜 수 있는 놈입니다. 뭔가 좀 뭐 설명이 어렵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아주 직관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기체, 액체, 고체. 이 중에 기체, 액체를 고체라고 하고, 기체랑 베이퍼, 증기죠, 그죠? 이건 거의 동의어처럼 우리가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우리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스트레스, 여러분들 1학기 때 재료역학 배웠죠? 재료역학 배우면 여기에 만약에 양쪽에서 어떤 힘 F가 작용했다. 그러면 이놈이 만약 압축되는 힘이면 어떤 양만큼 변위가 생기죠. 이 변위 어떻게 구합니까? 뭐 이용했습니까? 시그마는 캐피탈 E, 스몰 입실론. 이래서 이 시그마가 스트레스였죠. 노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입실론이 뭡니까? 스트레인이고, 그죠? 캐피탈 E는 영스 모듈러스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인은 어떻게 정의가 됐습니까? 전체 길이, 그죠? 이놈의 길이 분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단위가 없는 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관계식을 이용해가지고 변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고체는 힘이 가해지면 자신의 형상을 바꿔가지고 그 힘에 저항을 하는 놈입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스트레스, 이 노멀 스트레스, 이 놈은 어떻게 구합니까? 시그마는 면적분의 힘이었습니다. 그죠? 즉 단위 면적당 힘이죠.
단위로 쓰면 뉴턴 퍼 스퀘어 미터고, 이놈을 또 다르게 뭐라고 부릅니까? 파스칼이라고 부르죠. 그래? 이와 같이 단위 면적당 힘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는 force per unit area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떤 면이 있을 때 이 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을 노멀, 서피스 노멀이라고 부릅니다. 면의 방향이죠. 그죠? 어떤 면이 있을 때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방향은 수직한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의 방향을 이 방향이라고, 수직한 방향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데 단위 면적당 힘을 수직 노멀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이 노멀 스트레스는 멈춰 있는 유체의 경우에는 압력과 여기에 있죠. 요 at rest 멈춰 있는 유체. 그럼 움직이는 유체일 때는 노멀 스트레스하고 압력이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어쨌든 이 노멀 스트레스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압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압력. 그러면 전단력, 자 힘이 표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모든 종류의 힘을 shear force라고 부릅니다. shear force라고 부르고, 단위 면적당 힘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shear stress라고 부릅니다. 이건 우리말로 쓰면 전단력 중에서 응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응력, 이 말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단응력, 수직응력, 노멀 스트레스는 수직응력,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 쉬어 스트레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자, 그러면 어느 지점에 우리가 압력이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전체 어떤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면의 압력 분포가 pxy, 자, x와 y의 함수로 압력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 면 전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전체 힘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 대해서 보통 이 면 전체라는 의미로 A라고 표시를 하고, 이 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작은 힘의 요소, 예를 들어 요런 요소들이죠. 여기에 있는 어떤 이 전체를 작은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적분의 과정이죠.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작은 힘의 요소를 다 더하면 되는데, 이 힘의 요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적분이 가능하려면 기하학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 압력 같은 걸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압력 곱하기 자, 압력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압력은 dA분의 dF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면적분의 힘처럼 압력이란 건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이와 같이 정의가 될 거고, 그러니까 dF는 압력 곱하기 da일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이라는 건 벡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벡터가 다 붙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는 압력은 스칼라 양입니다. 그죠?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니까 스칼라 양입니다. 그럼 이 벡터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이 면이 벡터죠. 그 벡터의 방향은 뭡니까? 이 수직한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브레이크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압력이 주어졌을 때 어떤 면에 그 힘을 지금 구하는 과정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작은 요소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압력이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이 정의에 따라서 P 곱하기 DA로 우리가 벡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면적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놈은 노멀 벡터. 이건 면의
이 면에 여기 주어져 있는 DA라는 요 면의 수직한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입니다. 노멀 벡터의 크기, 면적의 크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놈은 A고 P, 그 다음에 노멀 벡터 DA. 그러니까 압력이 만들어내는 힘은 이 노멀 벡터의 방향이고, 노멀 벡터가 면이 곡면이다. 그러면 노멀 벡터는 이와 같이 이쪽 노멀 벡터, 여기 노멀 벡터, 여기 노멀 벡터. 그래서 우리가 이 노멀 벡터도 당연하게도 X 방향 성분, Y 방향 성분이 있을 거니까, 그죠? 이 압력이 작용하는 힘을 최종적으로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쉬어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쉬어 스트레스는 이미 스트레스 자체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어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있을 때 타우 노멀 벡터 dA 요렇게. 근데 타우라는 놈은 이미 이 자체가 벡터입니다. 왜냐하면 면의 평행한 방향은 무수히 많은 방향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XY 성분 또는 Z 성분 이런 형태로 벡터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 연산은 지금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유체 요소의 표면에 작용하는 힘은 스트레스로 표현하고 그걸 프레셔 또는 쉬어 스트레스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유체역학하는 전 과정에서 이게 활용이 되니까 개념을 잘 가지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쉬어 스트레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게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죠. 유체는 물질이다. substance 물질인데 기체 상태 또는 액체 상태로 있는 어떤 물질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 이 아까 한 얘기와 똑같습니다. 솔리드 고체는 변형 형상을 바꿈으로 해서 어떤 주어지는 쉬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솔리드라는 것이고, 힘의 측면에서 바라본 거죠. 플루이드는 어떤 전단력이 작용할 때 지속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 오른쪽 그림에 고체처럼 만약에 디폼드 러버 고무입니다. 지우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우개 윗면에 손을 대고 옆면으로 이렇게 전단력을 이렇게 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F가 전단력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쉬어 스트레스는 이 고무 지우개의 위쪽 면적, 컨택, 접촉하는 면적을 말할 때죠. 그럼 쉬어 스트레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쉬어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되면 이놈은 내가 옆으로 밀면 일정 정도 이렇게 각도로 표현되는 찌그러짐이 발생하겠죠. 이걸 쉬어 스트레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변화량이죠. 그죠? 각도로 표현되는. 그래서 어느 각도만큼 이렇게 찌그러진 다음에 이놈과 균형을 이룰 만큼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면 이 내부의 물체의 어떤 힘의 분포로 인해서 형상이 딱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단력이 작용할 때, 쉬어 폴스가 작용할 때 변형을 통해서 그 쉬어 스트레스를 견디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체는 여기가 이제 큰 욕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욕조가 있고 여기 위에 킥보드, 우리 가벼운 물체 딱 올려놓고 발로 차서 앞으로 나갈 때 그죠? 잡는 킥보드를 놓고 그놈을 쭉 당겼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당기니까 유체에 쉬어 스트레스가 작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놈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죠. 킥보드는 그 수영장 끝까지 계속 움직여 갈 겁니다. 그러니까 유체는 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전단 응력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속도를 일으킴으로써 어떤 속도로 움직임을 만드는 거죠. 이 움직임의 크기가 벡터입니다. 그리고 물체 표면에서는 멈춰 있는 물체 표면에서는
유체에 점도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0이 되는 것이고, 가장 위에서의 속도는 V, 내가 이 킥보드가 움직여가는 속도의 크기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분포는 이와 같이 직선 형태의 분포를 가집니다. 그래서 속도 분포를 보면 U, Y의 함수로 표현되겠죠. 자, 이쪽이 Y 방향이니까, 그죠? 즉, Y 값이 커질수록 속도, U 방향, X 방향 속도가 점점 커질 겁니다. 근데 이놈은 h분의 y, 즉 y가 h가 높이가 되면 1이 되고 그때의 속도는 캐피탈 V가 될 겁니다. 그리고 y가 0인 곳에서는 속도가 0이 되겠죠. 이와 같은 직선 분포를 가지는 속도층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속도라는 것은 결국엔 1초 후에 요 A 지점에 있던 유체가 속도 크기만큼 B 지점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유체에서 여기서 말하는 디폼, 형상을 바꾼 거다. 즉 움직인 것이 결국에는 형상을 바뀐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움직였느냐? 그걸 우리는 rate, 즉 시간 변화율, 그래서 스트레인 레이트는 스트레인이 생겼는데, 변이가 생겼는데 단위 시간당 변이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이해를 하듯이 당연히 큰 힘을 줘가지고 이놈을 빨리 움직이면 변이도 더 빨라지겠죠. 그죠? 이 속도 V라는 값이 커지니까, 그죠? 변이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는, 자, 여기에 주어지는 쉬어 스트레스는 단위 면적당 힘인데, 이놈은 스트레인 레이트. 자, 고체에서는 스트레인 레이트라는 게 요 각도로 표현되는데, 요 각도라는 게 액체에서는 높이분의 속도에 해당되는 것이죠. 기울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변화량을 나타내는. 그래서 스트레인은 스트레스는 스트레인 레이트에 비례한다. 조금 더 엄밀하게 쓰면 쉬어 스트레스는 그 비례 상수는 뮤고 뭐에 비례하냐면 du, dy, 즉 속도 변화의 기울기를 이제 스트레인 레이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이 스트레인 레이트는 du, dy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례 상수 뮤를 점성이라고 부릅니다. 끈적끈적한 정도죠. 유체가 끈적끈적하니까 어떤 흐름이 생기면 그 흐름 주변으로 주변의 유동이 이렇게 딸려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이 점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 쉬어 스트레스에 관한 얘기는 또 나올 겁니다. 어쨌든 쉬어 스트레스가 어떤 속도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개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시적으로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바라보면 요 밑에 구조체처럼 솔리드는 분자 단위로 생각하면 매우 분자 간의 인력이 아주 강력한 놈이죠. 솔리드.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유지하는 놈입니다. 그에 반해서 가스는 분자들 간에 서로 당기는 인력이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액체는 그 중간 정도의 분자 힘을 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 델타 V라는 놈은 무라는 놈은 어떤 이와 같이 어떤 기체가 들어가 있는 어떤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을 생각할 때 아주 작은 요소, 엘리멘탈 볼륨이라고 써 있는 아주 작은 요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요소가 어떤 특정 크기 이하, 그 부피가 이 내부에서는 기체가 예를 들어 저 용량이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10의 마이너스 9승이, 그러면 요 지점을 잡느냐 요 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질량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그죠? 밀도라는 놈, 여기에서 로라는 놈은 밀도입니다. 로는 밀도, 우리말로는 밀도고, 어, density, density고, 밀도의 정의는 뭡니까? 단위 부피당 질량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피가 매우 작은 영역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 작아질수록 우리가 극한값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느 영역 이하로 작아지게 되면 이놈은 분자 단위를 생각해야 되니까 밀도가 내가 어떤 부피를 잡느냐에 따라서 밀도의 크기가 막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어떤 부피 이상을 가지게 되면 여기에 분자량이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 균등하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피가 있겠죠. 그죠? 그 정도 이상이 되면 밀도가 특정한 값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물론 약간씩의 변화는 이렇게 있겠지만 그런 이런 영역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을 매크로 거시적인 영역이라고 부르고, 요 기준이 되는 그 분자 단위를 생각해야 되는 요 영역을 마이크로스코픽, 미시적인 영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유체도 어떤 형태로든 그걸 이루고 있는 아톰 또는 몰큘,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분자 단위 운동을 생각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큰 전체 영역, 뭐 항공기를 다루는데 항공기 주변의 분자를 생각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어떤 묶음, 분자들 운동이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달라지는데 이걸 하나의 묶음처럼 큰 볼륨을 생각하면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빈틈없이 물질이 거기에 균질하게 차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컨티뉴엄, 이 우리말로는 연속체죠. 연속되어 있다 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디스크릿하게 불균질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얘들이 큰 볼륨에서 보면 그 안에 이런 작은 분자 간의 거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유체에서는 이 유체를 컨티뉴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 간의 distance between molecules, 분자 간의 거리를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큰 영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유체들을 어떤 연속되어 있는 그 공간에 빈틈없이 개들이 꽉 차 있는데 그것들의 밀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컨티뉴엄이고, 우리는 그걸 이 분자 운동을 생각하지 않고 유체를 컨티뉴엄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다 알고 있다시피 질량은 mass per unit volume입니다. 그죠? 단위 부피당 얼마나 질량이 들어가 있느냐. 공기의 질량은 밀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공기는. 이거 실제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물어보면 물의 밀도가 얼마니? 물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정도 될까요? 뭐 각양각색입니다. 1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의 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큰 수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m, 1m, 1m 되는 수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죠?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밀도가 1이라고 하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물이 1kg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번쩍번쩍 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생수 2리터 통이 2kg입니다. 그러니까 2리터 안에 들어있는 게 2kg인데 1m, 1m, 1m인 곳에 1일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물은 대체적으로 뭐 온도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1 큐빅미터 안에
1000kg이 들어있습니다. 사도시 물은 밀도가 1000입니다. 1톤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그죠? 1세제곱미터니까 1세제곱미터는 몇 리터입니까? 리터의 정의가 뭡니까? 1리터라는 것은 10cm, 10cm, 10cm를 나타내는 양이죠. 그죠? 저 가로 세로 높이 0.1m를 나타내는 겁니다. 0.1의 3승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건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죠. 그죠? 자, 그러면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1세제곱미터 안에 1000kg이 들어있으니까 있는데 그게 100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 물의 양은 1kg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2리터 생수통이 2kg입니다. 열심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무게에 대한 직관을 얻을 수 있겠죠. 공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공기는 약 1.2 k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수조 안에 그냥 빈 통이 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쟀다. 그러면 거기에는 공기 무게 1.2kg이 포함되어 있는 셈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천칭이 있고 요 양쪽에 지금 똑같이 무게를 잽니다. 두 개가 무게가 똑같아야 균형을 이루고 있겠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 높이 단위 이게 1미터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길이를 1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양의 무게를 만들려면 물은 13.5미터를 13.5 14배 정도 높이로 물을 채워야 두 개의 무게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은의 밀도는 물의 약 13.5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매우 무거운 놈입니다. 수은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연력학 할 때 많이 쓰는 개념인데 비체적 specific volume 보통 누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비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밀도분의 1입니다. 자, 밀도분의 1이니까 단위로 보자면 단위 질량당 부피입니다. 즉 똑같이 1kg이 어느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는지 이제 연력학은 뭐 기체 팽창 이런 걸 다루니까 똑같은 양의 기체가 얼만큼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경우에는 이 역수를 사용하죠. 비체적. 그리고 이 specific weight는 뭡니까? 이건 비중이죠. 그죠? 비중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입니다. 그죠? 물의 비중은 얼마입니까? 1000 곱하기 10, 그죠? 10의 4승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놈이죠. 그죠? 뭐 무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relative density 이건 뭐 specific gravity 이거는 물을 기준으로 해서 밀도를 측정한 거죠. 그 수은의 그 relative density는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13.5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밀도에 관한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밀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유체나 기체나 액체 이런 거 우리 역공학에서 수많은 어떤 변수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공학 이론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이 변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압력이면 그냥 뭐 표면에 수직하게 작용한 힘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죠.
단위 면적당 힘이라고 해야 정확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야 압력의 단위가 성립이 되는 거죠. 뉴턴 제곱미터. 그죠? 어. 그래서 그 관련된 말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Any physical, 어떤 물리량은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죠? 어, 그리고 이 디멘전을 나타내는 크기를 유닛이라고 부른다. 단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primary dimension, 주된 디멘전들은 뭐냐면 질량, 길이, 시간, 온도 뭐 이런 양이 될 것이고 secondary dimension은 속도, 에너지, 볼륨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질량, 길이, 시간, 온도 이런 것들은 뭐 만국 공통이죠. 그죠? 아주 근원적인 변수들이고 속도, 에너지, 볼륨 이런 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변수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프라이머리든 세컨더리든 뭐 이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유닛 단위계는 잉글리시 시스템하고 SI 이게 국제 표준이죠. 그죠? 인터내셔널 시스템 SI 단위라고 부릅니다. 이 잉글리시 시스템은 파운드, 뭐 피트, 뭐 이런 거죠. 그죠? 주로 이제 뭐 비행기 타면 거기는 뭐 대체로 뭐 33,000피트 상공에서 비행 중입니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대부분 공학에서 표준적으로는 이 SI 단위계 미터, 킬로그램, 미터 뭐 이런 걸 쓰는 SI 단위계를 쓰는데 영국식 단위 체계가 없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안 없어질 겁니다. 왜? 강대국 미국, 영국이 쓰는 단위계니까요. 그리고 수많은 공학 데이터들이 지금 책이라든지 공학 데이터들이 영미 단위계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통일되지 않고 특히 항공 분야는 아주 압도적이죠. 그죠, 미국이. 그렇다 보니까 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어떤 방정식이 있으면 그 방정식의 모든 항들은 같은 유닛을 가져야 된다. 우리 베르노이 이케이션 했죠, 그죠? 압력 더하기 동압 2분의 1 V 제곱이 뭐 상수를 이룬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표현되었다면 이 압력하고 동압이라고 부르는 2분의 1 로브의 제곱이 같은 단위를 가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여기에 있는 단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 해야 되죠. 가속도, 각도, 각가속도, 각속도, 그죠? 면적, 밀도, 에너지, 힘, frequency, 주파수, heat, 열, 그죠? 길이, 질량, 모듈러스 오브 일레스티시티 이게 뭡니까? 영스 모듈러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모먼트 이게 우리 돌림 힘입니다. 그죠? 힘 곱하기 거리니까 FL로 표현되겠죠. 그죠? 그리고 관성 모멘트 뭐 정력학 할 때 여러분들 했을 겁니다. 이런 게 있고 파워는 뭡니까? 단위 시간당 일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압력 그 다음 specific heat 비열 그죠? specific weight 비중 strain 뭐 우리말이 뭐지? 변이 스트레스 응력 surface tension 표면 장력 온도 시간 토크는 뭡니까? 우리가 드라이버를 하죠. 그죠? 드라이버를 이래 돌릴 때 내가 힘을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돌림 힘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기계공학적으로 이게 뭔가 비틀어서 어떤 돌림 힘을 가하는 그때 우리가 토크라는 걸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위도 이 모먼트 오브 폴스하고 같은 단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 비스카시티에는 나중에 하겠지만 다이나믹 키네마틱 있습니다. 비스카시티가 앞에서 간단히 얘기했던 어떤 유체의 점도를 나타내는 점성입니다. 그리고 볼륨, 부피, 이런 것들, 이런 단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번 뭐 인터넷 뒤져보면 이 단위계 변환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거고 주요한 것들만 여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1피트는 12인치입니다. 1인치는 2.54cm입니다. 그리고 길이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1마일은 약 1.6km입니다. 그 뭐 미국에서 뭐 50마일로 주행했다. 뭐 도로 표지판에 뭐 웬만한 도로는 다 50, 고속 조금 빨리 달리는 도로가 한 50, 그냥 도심의 도로는 한 50마일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한 80km per hour 정도, 우리로 치면 그 정도 되는 것이죠. 그죠? 마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건 배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속도의 단어입니다. 1나트. 이게 1.85 km per hour입니다. 속도는. 대충 그냥 킬로미터의 절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30나트로 주행했다. 이 얘기는 대략 한 60km per hour로 뭐가 주행을 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나트 이거는 보통 배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파운드라는 단위는 크게 힘을 나타낼 때 우리가 뭐 내 몸무게가 100kg이다 라고 하면 실제로는 100 곱하기 중력과 속도 10판 1000뉴턴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내 몸무게는 하중을 얘기하니까 그죠? 무게로 치면 10에 1000뉴턴이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질량을 얘기를 하죠. 내 몸무게 100kg이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뭐 무게가 질량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정확하면 100kg 중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 몸무게는. 근데 뭐 우리가 킬로그램 질량과 무게를 보통 분간 없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파운드라고 하면 질량을 나타내기도 하고 힘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그럼 뭐 질량으로 치면 1파운드라고 하면 이게 약 0.45kg. 기억할 때는 그냥 0.5kg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그 질량으로 따지자면 이 슬럭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건 32파운드 매스를 나타낸 양입니다. 중력 가속도가 의 크기가 곱해진 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다시피 질량 1kg이 가속도 1로 움직인다. 이 얘기는 힘이 1뉴턴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슬럭의 단위는 질량 32 파운드 매스, 그러니까 1슬럭이죠. 그죠? 1슬럭의 질량을 가지고 1피트 per 스퀘어 세컨드로 가속될 때 우리는 그 힘을 1파운드 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 슬럭을 하면 좀 더 편리해지겠죠. 그죠? 자, 여기에 파운드 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스는 중력 가속도가 곱해져 있는 놈이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 우리 중력 가속도는 9.8 m per square second라고 했는데 영미 단위계에서는 32
feet square second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압력은 우리 파스칼이죠.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인데 압력은 뭐겠습니까? 1 psi가 뭐겠습니까? 파운드 포스 퍼 스퀘어 인치라는 얘기죠. 그죠? 인치 스퀘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1인치는 1피트가 12인치니까, 그죠? 인치 스퀘어는 144분의 1이 나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44 파운드 폴스 퍼 스퀘어 피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단위로 환산해 보면 SI 단위계로는 약 7kPa 정도의 크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보통 1대기압은 대략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집니까? 10의 5승 정도 크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100kPa 정도죠. 그러니까 1atm은 14.7 psi입니다. 그 이게 대기압을 나타낸다고 해서 a를 붙여서 씁니다. psia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 목욕탕 이런 데 가서 꼭지 돌려가지고 물을 트는 이런 관을 보면 PSI 단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고 또 에너지의 단위는 BTU라고 부르고 대략 그냥 킬로줄하고 같은 개념이 되죠. 이건 일의 단위니까 힘, 이렇게 표현하고 칼로리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이런 걸 쓰는데 사실 칼로리도 에너지의 단위죠. 영미 단위계입니다. 이미 거의 우리는 은연중에 영미 단위계를 열심히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어느 정도의 일 또는 에너지냐면 대략 한 4줄 정도를 거의 쉽게 말하면 하루 1000칼로리를 섭취했다 하면 약 4000줄 정도의 에너지를 내 몸속에 집어넣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많이 쓰는 게 또 마력 이런 거죠. 그죠? 자동차 광고 이런 거 보면 동급 최강의 마력 이런 동급 최강 마력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죠? 이 마력이라는 게 뭐냐면 말 한 마리가 1초에 끄는 하는 일 그러니까 이 파워라는 건 단위 시간당 일이죠. 그죠? 이 파워의 단위는 좀 더 엄밀하게 따지자면 1와트라는 놈은 1줄 per second 즉 단위 시간당 한 일을 와트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에 백열등은 몇 와트 정도 됩니까? 보통 한 30와트 정도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기 백열등에서 30줄의 에너지가 빛 에너지 또는 열 에너지로 계속 소모되고 있다는 얘기죠. 전기 에너지가 그만큼 소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와트를 쓰죠. 그죠? 그리고 1마력이란 건 대략 한 750와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홀스 파워, 마력 이것도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겠죠. 이거는 좀 주요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여러 가지 생활상에서 좀 편리한 점들이 있겠습니다. 이걸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단위 변환 표시계가 있는데 이건 참고를 해서 인터넷에 요즘 잘 돼 있으니까 그거 찾으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그냥 좀 졸지 말라고 넣은 얘기입니다. 책에 있는 예제인데 자 이게 a tank 자 주어진 게 tank of liquid 총 질량이 36kg인 탱크가 in the equipment bay of space shuttle 이 셔틀 안에 어딘가에 이 탱크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셔틀이 쭉 발사가 되면
이놈이 가속도가 있겠죠. 그죠? 가속도가 있으면 요 힘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때, 탱크에 작용하는 힘을, on the support, after lift off, when space shuttle accelerating upward. 위쪽으로, 가속될 때 그 가속도가 4.5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속되고 있고, 이 가속도가 4.5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놈은 36kg이니까 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36G가 되겠죠. 그죠? 중력 가속도까지. 자, 그래서 이때 이 바닥면에 요 작용하는 힘은 얼마나 될까?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일단 기본식은 그죠? 작용하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그러면 이 유체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합력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당연하게도 바닥면에 작용하는 힘 빼기 그죠? 웨이트는 반대 방향이잖아. 그죠? 웨이트 해서 이놈이 최종적으로 MA와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의 합한 힘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더하기 가속도 이렇게 되고 질량은 36kg, 중력 가속도 9.8, A 4.5 이래서 총 515 단위계로 보면 킬로그램 미터 스퀘어 세컨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1뉴턴이라는 단위가 이걸 나타내니까 우리는 바닥면의 힘이 515뉴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이걸 체험을 할 수 있죠. 어디서 체험을 합니까? 매일같이. 엘리베이터에서 체험을 하죠. 그죠? 자,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20층을 누른 다음에, 그죠? 초반에 엘리베이터가 등속 운동을 한다면 그저 바닥면을 편안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처음에 멈춰있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면, 그죠? 위쪽으로 가속도가 생긴 거죠. 그때 나는 바닥면에 어떤 힘을 느낍니다. 거꾸로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가 부드럽게 가속이 되면 좋을 텐데 갑자기 가속이 팍 되면 심지어 내가 공중에 살짝 뜨는 상황도 생기죠. 그죠? 그걸 극단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어떤 때입니까?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죠?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지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나는 내 발바닥은 떨어지는 동안에는 그죠? 아무런 힘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중력 가속도하고 가속도가 같으니까 결국 F 여기서 구한 바닥면에 작용하는 힘은 0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물론 그걸 체험하는 것은 뭐 몇 초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 체험은 결코 기록으로 남지 못하겠죠. 그죠? 하여튼 그냥 단위를 빙자해서 이걸 한번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뒤쪽에 이어서 아이디얼 가스, 이제 기체나 에너지, 점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